자,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봅시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하늘을 봤을 때 어떤 모습들이 보이나,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해와 달하고 오행성, 그 다음에 이제 별,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눈을 뜨고 보면 그런 거 말고도 더 있어요. 좀 구름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가끔 몇 년마다 해성도 한 번씩 오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그 중에 이제 오늘 이렇게 제목이 얘기해 주듯이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봤던 게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가 천구라는 개념을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해와 달과 별이 다 매일 한 바퀴씩 일정하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을 리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돈다,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별은 항상 일정하게 돌아가니까 그 별이 돌아가는 이제 천구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저 하늘 끝에 구면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별이 박혀서 똑같이 돌아가는 거다. 근데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해와 달은 그 천구면을 위를 이게 이제 돌아가는데, 뭐 달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걸려, 27일 걸려. 그다음에 이 해는 1년을 걸쳐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는 빨리 돌아가고 얘는 천천히 돌아가겠지. 근데 그게 천구상에 보면 이제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적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전을 하니까 그 적도면에 대해서 이 태양은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23.5도 기울어져 있고, 다시 이걸 황도라 그런다 그랬죠. 이 황도면에 달은 다시 한 5도 정도 기울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꾸준히 아주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관찰을 해서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렇게 해와 달이 이 두 개의 그 면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 지점과 이 지점. 그죠? 저 지점에 이 해와 달이 동시에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것도 만나는 주기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1년 주기로 돌고 태양은 얘는 27일 주기로 계속 돌다 보면 한 번 만나면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게 보면 여기 나온 18.6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식이나 월식이 18.6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몇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이것도 약간 지역을 타. 그래서 좋은 지역에 살아야 저걸 잘 보고, 우리나라도 가끔 보긴 보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리는 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적도 금방 가야 알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부분 가리는 거는 이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대부분이 이 태양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황도 근처를 따라가는데 황도를 벗어나기도 하죠. 복잡해요, 조금. 이게 패턴이. 그러니까 빙빙 돌다도 가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이 이름을 이제 플래닛이라고 붙였는데, 영어는 플래닛이죠. 근데 그리스어로도 이게 이제 플래닛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스터 플라네테스. 이게 아스터는 별이지, 움직이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 행성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저 움직이는 거를 조금 더 요새는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잘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어떤 사람이 짜준 거죠. 이제 자바 같은 걸로 짰나 봐. 그래서 요게 이제 적도면이에요. 별들이 있고 이 해와 달과 행성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데, 달은 없구나. 요게 해요. 여기 노란 거 부지런히 가지. 이게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요 해 주위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두 개가 있지. 그죠? 이게 이제 수성하고 금성이에요. 이렇게 그 근처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성은 여기 좀 이렇게 계속 쫓아가요. 이렇게. 이게 역행과 순행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죠. 화성도 여기 쭉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여기 오면 뒤로 가요. 이제 여기는 그냥 가네. 여기서 뒤로 가네. 이제 이따가 뒤로 갔다가요. 그러니까 금성과 수성은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맴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걔도 가끔 역행을 해요. 요거 보면 이게 이제 토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놈, 이제 이건 화성이고, 여기
요게 목성, 토성들이 이제 그 황도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되게 오래 걸려, 그죠? 이게 주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저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걸 알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적어도 수십 년, 실제로 이제 몇백 년간의 축적해온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저게 왜 움직일까 궁금하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려고 사람들이 이제 왜 저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느냐 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니까 규칙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구상을 도는데 그래서 저기에 뭔가 있을 거다라는 거, 이제 우주의 질서라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르고 하늘에는 뭔가 큰 뜻이 있을 거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뭐 일정하고 주기가 있고 특정한 궤도를 따라 도는데 천구상에서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나를 생각하는데, 이 별하고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지. 그럼 천구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야. 그지? 물론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조금씩 더 움직여야 되니까 천구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가장 기준이 될 게 뭘 같아요? 일단 주기겠지. 얘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 그지? 그래서 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 봐. 그럼 가까이 있는 애와 멀리 있는 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왜 다르냐? 쟤는 이게 뭔가 도는데 지구를 가까이서 도는 게 있고 멀리서 도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어떤 길을 도느냐?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아주 이상적인 거, 원을 돌 것이다. 왜 원이라고 생각했느냐? 굳이 딴 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원이라고 해서 맞으면 장땡인 거지. 그래서 일단 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빌로니아 쪽 이런 데서는 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뭐 이럴 때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문명으로 넘어오면서 그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그리스가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이런 좀 한가한 생각들을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자연 철학 뭐 하면서 굉장히 이런 쪽의 사고를 발달을 시켜요. 그래서 이 뭐 완벽한 도형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원이 제일 완벽하잖아. 그죠? 구라든지 원이라든지. 그래서 원 운동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도는데 얘네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순서로? 당연히 안쪽으로부터 빨리빨리 주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안쪽을 돌아야지. 그리고 주기가 짧은 놈부터 안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쪽에 뭐가 있겠어요? 달이 있어, 그지? 달의 주기가 제일 짧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수성, 금성, 그다음에 태양 1년 걸려요. 화성 1년보다 더 걸려. 목성, 토성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주기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게 쭉 이런 식의 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쭉 이제 해오다가 그걸 이제 집대성을 해서 후대에 제대로 책을 한 권 남긴 분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사람이 처음 생각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대성을 했어. 그래서 이 지구는 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그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라 그랬는데도 아직도 구라고 안 믿는 사람도 가끔 있어. 지구는 평평하다. 예. 지구가 둥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근데 이미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구가 당연히 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중세 시대에 가서 거꾸로 지구가 구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태로 가요. 이 사람 생각이 거꾸로 갈 수도 있어. 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이제 주기가 나올 거고 순서가 쫙 정해질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무려 이후로 1500년을 가요. 왜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냐? 나름대로 잘 맞으니까요. 저렇게 해서 하늘의 운동을 잘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예. 근데 그 시기에 놀랍게도 이 해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 지구가 아니라. 그래야만 된다라는 주장을 이미 그리스 시대에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아리스타쿠스라는 사람은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원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뭘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예. 그 왜 엉뚱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보면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만 세상이 해를 중심으로 돌아야겠다. 이 생각이 오히려 이상하고 놀라운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밝아서요? 밝으니까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비과학적이진 않았어.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늘이 돌고 지구는 돌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런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가가 왜 지구는 돌 수 없다고 생각했냐? 지구는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그거야. 예.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달은 조금 αι원해 보이잖아. 예. 그래서 지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구가 돈다면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구가 도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구에 앉아가지고 지구가 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지구가 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 푸코의 진자야. 푸코의 진자를 이렇게 진자를 왔다 갔다 하게 보면 돌아간다라는 걸로부터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너무 옛날 가서 한 거, 그 후에 한참 후에 난 거고 당연히 알 길이 없지.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구가 돌면 사람들이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회전 목마를 타고 있으면 밖으로 밀려나려는 힘을 느껴요. 그걸 원심력이라 그러지. 지구가 돌면 공중에 나르는 새나 구름이나 다 원심력을 느껴서 저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잘 붙어 있잖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기네가 아는 한도에선 합리적인 어떤 거야.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이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지? 그냥 주워 들은 지식이 많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 태양 중심설을 내세운 근거는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그 시절에 그러니까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한 100년 후의 사람이지만 그 시기에 지구의 크기와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게 놀라운 거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작아 보일 뿐이지 저놈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저게 지구보다 훨씬 더 크다. 몇 배나 더 크냐? 이 사람 계산으로는 한 20배 나왔어. 근데 실제로는 한 100배쯤 큰데 이 계산을 잘못한 거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관측을 잘못해서 그래요. 계산은 똑바로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여러분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이 천재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저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알아냈어요. 그런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크기를 알아내는 데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 바탕으로 태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세상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시대 때 이제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이 벌써 생겨서 경쟁을 했는데 말이 경쟁이지 사실은 일방적인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임 밸류가 다른 거야. 이 사람이 훨씬 그 압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리고 굳이 이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죠? 다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지동설, 천동설을 좋아해요. 그죠? 이게 천동설이고 이게 지동설이지. 근데 사실 그 용어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 좀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쪽으로 용어를 쓸게요.
그 이 태양 중심설을 태양 중심설이 아니라 지구 중심설을 이게 그 이제 완성한 사람 거의 이 완성한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이 프톨레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원 후 한 1세기 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당시는 이제 그 로마 시대죠. 그 로마 시대긴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았던 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서 이제 살았다는 얘기지. 그 이집트가 로마의 그러니까 이 들어온 거는 사실 로마 때가 아니라 그리스 시대 때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다 점령을 해가지고 도시를 하나 만들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가 그 이제 그리스 그 지중해 문명의 문화 중심지가 됩니다. 거기에 거대한 도서관이 생기고 대학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수학 같은 거, 뭐 천문학을 연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 프톨레미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집트를 지배하던 그 왕가의 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왕족인 것 같지는 않다 그래.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거를 그 자기 일생을 걸쳐서 많은 연구를 한 끝에 굉장히 방대한 저술을 남겨요. 그 저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온 이 알마게스트라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남긴 저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책이 여기 나온 이 알마게스트라는 책이고, 또 하나 책은 이제 지오그래피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에스트롤로지에 관한 책이야. 이 알마게스트는 이게 아랍어예요. 그 그리스어로 뭔가 책이 이름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잊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약간 이제 그 정신적으로는 이제 암흑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이 탄압까지는 아니지만 중요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사라지고 특히 뭐 알렉산드리아도 파괴되고 막 이러면서 이 문명들이 이제 저 아랍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역이 돼요. 그 번역된 책 제목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뜻 자체는 위대한 책이야. 알마게스트라는 책이 그 책에 하늘의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운동을 했는데 사실 그 앞에서 보여준 지구 중심설에서 보면 이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계속 뺑뺑 돌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지. 근데 가다 보면 화성도 그렇고 수성금성도 그렇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단 말이야.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설명해야지. 안 맞으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 주전원이라는 걸 도입해요. 이렇게. 얘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요거 도는 거 위에 다시 이렇게 돌아요. 여기를 도는 거지. 그럼 얘가 이리로 갈 때는 그냥 앞으로 따라가고 여기로 갈 때는 이 원이 도는 속도보다 얘가 가는 속도가 빠르면 뒤로 가는 거가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짜맞추면 아까 봤던 행성이 순행을 했다, 역행을 했다 하는 걸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다 그렇게 해서 맞춰요. 그 다음에 행성에 보면 수성과 금성을 보면 얘네들 항상 태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냥 돌면은 그런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그래서 태양과 수성과 금성은 그러니까 일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돌아가는 거지. 근데 같이 돌지만 얘네들이 주전원을 뱅뱅 도니까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저 주기를 다 맞춘 거예요. 저렇게 해서도 그 관측을 놀랍게 잘 맞출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좋은 점이야,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정말 단순무식하게 그 천동설은 틀렸고 지동설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지구 중심설이라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문의 그 행성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으로서. 근데 결국 대치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행성의 운동을 잘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 중세 암흑기 내내 이제 1500년간을 이제 저렇게 사람들이 하늘은 저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1500년 금방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
일대 변화가 오죠. 예. 그 지루했던 이제 그 기독교 시대를 끝내고 사람들이 이제 인간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에 잡혀서 그럼 그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그 그리스 시대의 그 문화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예요. 근데 그리스로 돌아가면 단번에 누굴 찾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았겠지, 그지? 그러면 그 스승인 플라톤을 찾았을 거고 소크라테스도 찾았을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을 다 복원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 저작을 다시 유럽에서 다시 연구를 해요. 어디 가서 찾아야 돼? 그 저작들을 아랍 가서 찾아야 돼. 그래서 아랍에서 다 들고 와가지고 다시 유럽 사람들이 그걸 다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 지구 중심설을 믿고 있었죠. 근데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겨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이제 새로운 이 생각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다시 태양 중심설을 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시대 때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걸 들고 나왔느냐? 이 사람도 나름 열심히 관찰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부인데 남는 시간에 열심히 이제 하늘 관측을 해보니까 자기가 관측한 바로는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특히 순행과 역행, 그 다음에 왜 수성이나 금성이 태양 주위에서 맴도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그 주전원 이거 복잡하다 이거예요. 이게 돌고 또 그 원을 돌고 그 원을 따라 또 돌고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면 좀 더 간단한 아이디어로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이게 그렇게 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럭저럭 맞아. 문제는 근데 그게 그럭저럭 맞아. 이게 그 프톨레미가 만들었던 그 모형보다 더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세웠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맞추니까 이 주전원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돌면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뺑뺑 도는 이제 주전원은 못 버린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왜 주전원을 버릴 수가 없었냐면 사실 이게 원궤도를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원이다라는 생각을 못 버렸던 거야. 이게 저런 세상에 돌면은 원으로 돌아야지 이게 굉장히 나이스한 생각인데 세상이 나이스한 대로 돌아가라는 보장은 없는데 한번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거 버리기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맞췄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라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게 그 지구하고 뭐 예를 들어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게 동등한 행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같은 물질로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구를 이루는 이 땅과 하늘에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다른 법칙이 지배하고 아예 구성 물질 자체가 다른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세상이 좀 아이러니한 게 20세기 와서 당연히 그 이후로 사실은 이 이후로 지구나 뭐 금성이나 화성이나 하늘에 떠 있는 천체는 우리하고 다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당연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지금 다시 그게 또 바뀌려고 그러고 있어. 보니까 하늘에 있는 물질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합시다.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가지고 옛날에 폴란드하고 독일이 서로 자기네 나라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싸운 적이 있어요. 이게 애매한 게 태어나긴 폴란드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 그 땅이 그 프러시아 땅이야. 그래서 소유권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서로 막 그 몇 년 축제하고도 그러고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책을 낼 시점에는 뭐 기독교에서 예를 들어
기독교 세계에서 저런 생각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정도였어.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신부였기 때문에 교황하고 친한 사람하고 또 친구여서 이 사람의 그 아이디어 같은 거를 이제 교황한테 가서 강의도 하고 뭐 그럴 법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러니까 제대로 학계나 일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여기서부터 또 한 200년 걸려요. 이게. 근데 정작 본인은 이게 신부고 이러다 보니까 저걸 출판을 좀 꺼려 했던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비판받는 걸 싫어하는. 저런 걸 내면 또 틀림없이 이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네 이론이 틀렸네, 뭐가 잘못됐네 하는데 그런 게 좀 싫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출판을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옆에서 해라고 해가지고 책을 출판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해 출판이 돼요. 죽고 나서 이제 나와.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도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은 저 책을 이제 다 읽어보겠죠 이제. 그래서 2판, 3판이 계속 나와서 그의 영향력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게 맞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무리 머릿속으로 내 아이디어가 더 그럴싸하네 뭐 이런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관측하고 맞아야지. 눈에 본 거랑 맞아야지. 그래서 그 눈에 본 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관측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물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썼던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데 레볼루셔니부스, 라틴어가 어렵네. 올비움 콜레스티움. 번역하자면 이건 셀레스철이고, 그죠? 그러니까 천구들의 회전에 관하여요. 그죠? 여러분 리볼루션이 무슨 뜻이에요? 리볼루션. 회전이란 뜻이 있고 또 혁명이란 뜻이 있죠, 그죠? 이게 왜 혁명이 됐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구가 중심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서양 사람들에게는 혁명이 됐던 거죠. 근데 그 후에 그러니까 뭐 한 1세기쯤 지나서 이제 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덴마크 사람이에요. 네, 이제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 그 천문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여기 나온 이 1572년에 사실 1571년에 이 초신성이 하나 터져요. 우리 은하에서. 그러니까 이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쓴 책의 제목이 데 노바 스텔라예요. 이 노바는 영어로 라틴어인데 뉴야, 새롭다. 스텔라는 별이지. 그러니까 새 별에 관하여. 그래서 신성이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새 별은 뭐냐면 평소에는 없던 별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이게. 그래서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라고 연구하는데 지금은 이걸 이제 초신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신성이 우리 은하에서 터지면 이게 워낙 밝아서 낮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밝다는 얘기야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봤을 리는 없겠지. 많은 사람이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결과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이게 보통 초신성이 터지면 짧게는 한 10일짜리가 있고 길게는 몇 달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한두 달 가면 그동안 별이 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게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20세기 물리학이 밝힌 바는 저게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게 별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별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뻥 하고 터지고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발견한 초신성은 약간 그런 거하고도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보고서 뭘 했냐면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 거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전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구는 영원 불변하다고 생각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 달 바깥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새로운 별이 나타났잖아.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달보다 안쪽에,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뭔가 저 대기에 뭔가 불빛이 하나 생긴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걸 보였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맞다면 지구가 자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그 위치가 바뀌어야 돼. 매일같이. 돌 때마다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밤하늘에 일정한 위치에서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매일 바뀌는 걸 이제 일주 시차라 그러는데 그런 게 관측이 안 돼. 심지어는 이게 한 달을 가는데 한 달 동안에도 행성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안 움직이더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가 행성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반박을 하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약간 뜨는 거지 요새 말로 하자면. 그래서 나름 이제 여기서 자 이제 나는 이제 이 길로 이제 천문학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써서 유명해지고 그러고 나서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덴마크 왕이 이제 불러다가 이제 연구를 맡겨요. 이제 훌륭한 학자니까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오 하고 이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후원을 받아서 관측소를 차리는데 관측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나온 그 벤섬이라는 이제 그 덴마크의 그 옆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거기에다가 이 관측소를 설치해가지고 여기 기간 나오죠. 20년간 관측을 해요. 이게 이제 그 과학사에 보면 최초로 정부가 돈 대줘가지고 과학 연구해가지고 혁혁한 성과를 낸 아주 좋은 예야. 과학을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근데 그 20년간 이제 연구를 해서 방대한 자료를 남겨요. 근데 이 자료가 그러니까 일단 양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행성을 20년간 꾸준히 관찰한 거지.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관측을 했어요. 그 이전 사람들도 훨씬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나온 이런 그 관측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저 관측소가 또 이제 그 과학사에서 약간 더 의미가 이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밑에 학생, 조수 뭐 해가지고 한 100명 최초의 연구소라고 할 만한 거야 진짜. 정부 후원 연구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지. 그 돈을 그 왕이 대준 거예요. 이제 믿고서. 그래서 이게 그 방대한 자료를 남겨요. 근데 이걸 시작하고 나서 한 12년쯤 지나고 나니까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해요. 그걸 후원해주던 왕이 죽어.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 11살짜리가 왕이 된 거야. 얘가 뭘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얘가 커서 한 20살 돼가니까 저놈은 뭔데 왜 계속 그 정부의 돈을 가져가서 쓸데없는 연구하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왕이. 그 다음에 그 왕이 약간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그 야사인데 그 왕이 약간 그런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 티코 브라이하고 자기 엄마하고 애인 관계가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들고 막 그래서 이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래서 나온 1596년쯤에 잘라버려요. 1596년 돈을 재정 지원을 중단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연구소가 해체가 돼요.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자료는 잔뜩 모아놓고 이제 연구를 더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쌓아놓은 명성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후원자를 찾아요. 그래서 어디서 찾냐면 그 2년 후에 그 신성 로마 제국 그때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너 후원해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옮겨가요. 어디로 가냐면 프라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그 프라하에 가서 이제 지내면서 새로 연구소를 차리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자로 이제 이 케플러를 만나요.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사람이었던. 지금은 독일 사람이라고 봐야지. 독일 지방이니까. 케플러를 만나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이제 몇 년 못 살고 죽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나름대로 티코 브라이도 나름대로 이 모형을 만드는데 자기의 관측 데이터를 보니까 그 프톨레미의 모델 가지고는 자기의 관측 데이터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냈어요.
거기까지는 알아냈어.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모형을 바꾸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나머지 행성은 지구를 다 돌아야 돼 또. 상당히 더 골치 아픈 모델을 만들어냈어. 이게. 근데 이게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냐? 그러니까 별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람 생각엔 별이야. 예. 만약에 별이 태양 중심으로 돈다면 천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함에 따라서 별의 위치가 달라져 보일 거다라는 거야. 위치가 바뀌니까. 그걸 이제 연주시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게 관측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별을 봐도 그런 게 없거든.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별 너무 멀어서 그런 거야. 그때 기술로는 잴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적인 생각이면 이 천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8번째쯤 되는 행성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관측이 안 되니까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맞네 했는데 그러니까 곧 이제 틀렸다라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케플러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요. 예. 그 연구한 끝에 여기 나온 그 세 가지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것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행성의 운동에 관해서 저게 저렇다라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온 다 중요해요. 사실 이 내용이 첫 번째 이게 이 돌고 있는 게 그 전까지는 다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타원이다. 그리고 태양은 이 타원의 초점에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원일 경우에는 원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 하면 되지. 근데 타원은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게 뭐 좀 이상할 것 같아.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 얘가 속도가 변한다. 근데 어떤 룰로 변하냐면 여기 쓸고 지나간 요 면적이 일정하도록.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울 때는 빨리 가고 멀어지면 천천히 가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1법칙하고 케플러의 2법칙은 이 사람이 이 티코의 데이터로부터 몇 년간의 연구 끝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알아냈어요. 근데 그 후에 또 몇 년을 더 연구한 끝에 요 행성에 이제 여기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주기하고 이 긴 반지름하고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또 찾아내요. 예. 이걸 이제 케플러의 제3법칙이라고 하는데 행성의 주기 이런 걸로부터 이제 그 반지름 이걸 알아낼 수가 있고 반지름과 주기를 다 알면 태양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하니까 이렇게 쉬운데 이걸 막상 찾아내는 노력은 간단치 않겠지. 몇 년의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자 여기는 지구 중심에서 이제 태양 중심으로 넘어왔잖아요. 잘 사실려면 이게 굉장히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줘요. 왜? 내가 하늘에서 본 점이 사실은 지구가 공전하면서 가니까 날짜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달라야 되는 거야 이게. 지구가 공전하면. 그러니까 그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효과를 다 빼줘야 돼. 이게. 그래야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긴 반지름을 잰다는 것 자체도 지구가 계속 돌고 있고 바깥의 행성도 돌고 하니까 그 차이를 계속 다 빼줘서 정확하게 궤도를 그려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오랜 작업을 거친 끝에 이런 걸 알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 훨씬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춘다. 이렇게만 하면 그걸 알아낸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태양 중심설이 이제 힘을 쫙 얻을 것 같지만 이건 이제 몇몇 똑똑한 학자들에서의 얘기고 일반인들은 크게 관심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노벨상에 필적하는 연구를 해도 여러분들 잘 모를 거 아니야. 당대에는 그런 거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대중에게 널리 확 인식되는 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갈릴레이하고 뉴턴의 이제 이 역할이 필요했어요. 여기 이제 티코와 케플러를 그래서 같이 놨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하고 약간의 이 사이에 갈등도 좀 있었고 한데 이 티코라는 사람 약간 좀 재미있었던 사람 같아.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이 티코의 사실 조각이나 이 사람 초상화에 보면 코가 인조코예요. 예. 그러니까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녔는데 그게 코가 잘려서 그래. 근데 이 코가 왜 잘렸냐면 20살 때 결투를 하다가 코를 잘렸어. 왜? 놀라운 건 그 결투를 왜 했느냐야. 이제 이 사람이 대학을 이제 그때는 이제 귀족이니까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사촌하고 말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데 내가 맞네, 네가 맞네요. 누구 수학 실력이 더 낫네. 이걸로 이제 싸움이 붙은 끝에 뭐 서로 증명을 못하니까 누가 맞는 거를 그럼 결투로 하자가 된 거야. 그래서 결투를 한 끝에 화해는 했지만 코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계속 이제 코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약간 고지식한 사람이란 얘기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의 이 고지식했던 면이 죽을 때도 드러나. 예, 이 사람이 이제 프라하에 가서 죽었는데 이제 이것도 약간 뭐 정확한 기록을 찾기는 힘들지만 왜 죽었느냐 보면, 그러니까 그 프라하의 이제 그 공작이 이제 자기의 그 후원자죠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니까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만찬에 초대받아 갔어요. 근데 이게 노인네가 이제 만찬에 가서 뭐 주는 대로 술도 먹고 막 했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근데 그때 당시 그 에티켓에는 그러니까 호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파티장을 이제 안 나가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왕이 떠야만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럼 왕이 안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소변은 마렵고 나가진 못하고 계속 참고 있었던 거야. 계속 참고 있다가 결국 집에 들어왔는데 방광염에 걸렸어. 결국 그 방광염에 걸린 지 열흘 만에 죽어요. 근데 약간 좀 사람이 고식했던 거겠지. 이제 죽고 이제 이 케플러가 왔는데, 근데 케플러는 인생이 약간 더 파란만장해. 그러니까 티코보다. 이 과학계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인생이 평탄하지. 예, 그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이제 결혼을 첫 번째 부인도 이 과부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 딸린. 뭐 좋아하니까 했겠지만, 예, 근데 심지어는 그 결혼조차도 처가에서 반대를 했어. 돈 없다고.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책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티코 브라헤가 이제 초신성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604년에 이제 그때 또 하나의 또 터져요, 초신성이. 그걸 또 연구해 가지고 이 티코가 했던 거와 이제 거의 같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긴 별이다라는 거고, 이 사람보다 더 멀리 나가서 이게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별의 현상, 별이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뭘로 유명해지냐면 이 데이터가 있잖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새 말로 하자면 훌륭한 역서, 주역 같은 책을 낸 거죠. 내가 별의 위치, 그러니까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이 역서를 낸 거지.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이 점성술하는 사람들이나 이 왕궁에 있는 이제 그 밑에 왕 밑에 보면 이제 천문을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 아니야 이게. 일반인들은 이 책이 잘 팔렸어 그런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먹고 살게 되는데 나중에 그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가족사가 생겨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소송에 휘말리는데, 그 동생의 소송 끝에 그 엄마가 이제 또 소송에 휘말려요. 근데 그 엄마가 휘말린 소송은 좀 더 골치 아파. 이제 마녀 소송이야. 그러니까 그 동생하고 소송 붙었던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얘 엄마가 그 주문을 걸어가지고 나를 아프게 했다. 뭐 약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졸지. 그때 당시에는 그 마녀 소송이 아주 흔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을 하느라고 이제 연구도 못하고 케플러가 그 동생하고 그 엄마 뒤치다꺼리 안 하고 몇 년을 보내요. 이게. 근데 그 끝에 이제 결국 이제 무죄를 받아서 나오긴 해요. 그 안에 엉망됐겠지 이제. 근데 놀라운 건 그 와중에 이 법칙들을 다 발표해요. 참 대단해. 예. 그다음 이제 말년에도 이렇게 좀 조금 이제 여행 많이 하다가 이제 병나서 죽어요. 네. 이런 이제 그래서 이 법칙을 이제 남겨놓고 가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케플러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여기 나온 이제 이 갈릴레이예요. 예. 근데 이 행성의 운동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문학 역사에서 보면 이 정말로 큰 한 획을 그은 사람이 갈릴레이예요. 예. 갈릴레이가 이 천문학사에 엄청난 그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냐? 망원경 때문이에요. 망원경.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천문 관측을 다 눈으로 했어요. 저 눈으로 열심히 천문 관측을 한 마지막 그 천문학자가 그러니까 티코 브라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남겼는데 그 뒤에 바로 저 망원경을 써가지고 천문 관측을 시작합니다. 사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제작한 게 한 1610년쯤 되는데 그 전에 한 2년 전쯤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이 안경 만들던 사람들이 렌즈 2개 갖다 놓으면 물체가 저 멀리 있는 물체가 크게 보인다라는 거를 알아내가지고 그걸 이미 특허 등록을 했어 그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스스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자기 동네에 가서는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겠지 그럼 당연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욕을 좀 먹어요. 이제 사기친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 망원경을 만들 당시에 갈릴레이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그 파도바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교수 같은 거야. 수학과에. 그때는 물리학과가 없었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물리학의 시작이 갈릴레이예요. 이게. 근데 그 교수로 있으면서 이 얘기를 듣고 망원경을 자기가 손수 만들어요. 성공을 해. 계량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걸 만들어요. 배율이 한 30배 나오는 걸. 이 사람이 약간 사회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망원경을 들고 어디를 갔을까? 그 파도바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베니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니스에 이제는 이제 그 공화제야. 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대통령 같은 게 있어요. 통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통령한테 달려가서 내가 신기한 물건을 만들었다 좀 봐달라. 아주 사람 모아놓고 강연을 해요. 보여주니까 망원경이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 통령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실 유럽에서도 망원경이 발명 딱 되고 나서 그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모든 과학 발명품이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굉장히 쓸만한 거거든요. 이게 멀리서 오는 적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군사적으로 확 활용이 되잖아요. 당연히 각광을 받죠. 그래서 그 덕에 갈릴레이가 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도 받고 그 다음에 파도바 대학의 종신교수직을 받아요. 출중한 사람이지. 심지어는 저 망원경을 만들어서 상당히 수입을 올려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망원경을 만들어서 자기 천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을 보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 달을 봤을 때 이렇게 그 달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토끼가 방아 찢는 걸로 생각하는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게 분화구더라. 산도 있고 분화구가 있다. 여기에 지구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결국 지구하고 비슷한 놈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게 이 지구와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이 목성을 관찰했는데, 목성을 눈으로 볼 땐 목성만 보이지만 그냥 점이지. 근데 그걸 망원경으로 봤더니 목성 옆에 조그만한 별들이 있어가지고 그놈들이 계속 관찰을 하니까 목성 주위를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의 위성을 4개를 발견을 해요. 이제 지금도 잘 알려진 목성의 내위성이에요. 이걸 이제 갈릴레이 위성이라 그래요. 목성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고향은 그러니까 베니스 쪽이 아니라 피렌체 쪽이에요. 피렌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좋은 대학은 이제 피사 대학이에요. 피사의 대학이 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다시 가고 싶어. 그러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피렌체의 또 그 지배자에게 잘 보죠. 피렌체의 지배자가 그때 누구였냐면 메디치가야.
그 메디치가의 아들 사형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위성 이름을 지어요. 이제 아부를 떤 거지. 이렇게 그렇게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이제 성공을 하는 듯 했으나 그렇게 오래 뭐 잘 가지는 못했고, 근데 뭐 그래 하여튼 그 다음에 이 목성의 내 위성에 발견한 게 이게 의의가 뭐냐면 세상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놈이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게 이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이 어느 게 맞냐라는데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지. 어쨌든 지구가 태양을 도느냐, 태양이 지구를 도느냐를 밝힌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과 관련해서 이 갈릴레이는 그걸 결정짓는 위대한 단서를 찾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온 이 금성을 관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금성이 그냥 무지하게 밝은 샛별 이거지만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금성을 봤을 때는 위상이 변하더라는 걸 알았어요. 달처럼 상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하고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인데 이런 식으로 바뀐 걸 그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상이 바뀌면서 크기도 바뀌더라는 거야. 이게. 근데 그 크기가 바뀌는 패턴을 보면 이거는 지구 중심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에서도 그러니까 금성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그 안에 금성이 이렇게 이 주전원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전원의 위치에 따라 상이 변할 거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근데 만약 주전원을 도는 거라면 이 완전히 다 보일 때가 없고 그 다음에 각 지구에 가장 커졌을 때 이 양쪽 끝 중에 어디가 이제 그러니까 보이거나 안 보여야 돼요. 근데 보면 이게 약간 달하고 비슷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은 이게 그 태양 중심설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갈릴레이는 금방 알아차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한 1610 몇 년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벌써 지구 중심설은 틀렸고 태양 중심설은 맞다라는 거를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발견도 많아요. 예를 들어 태양을 관찰했더니 태양이 완벽하지가 않더라. 흑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냈고, 그다음에 이 은하수가 밤하늘에 물이 아니라 희미한 별들이 많은 거더라라는 것도 이제 알아냈죠. 예. 근데 우리 지금 오늘 배우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걸 통해서 태양 중심설이 왜 맞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얻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이제 책으로 내는 데는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려요. 이게 이제 그때 분위기가 이 시점, 갈릴레이가 이걸 발견할 때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몇몇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지구 중심설이 맞고 성경에 따르면 지구 중심설이 맞고 태양 중심설은 틀리다. 근데 그거 왜 갑자기 그때 나타나요? 코페르니쿠스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코페르니쿠스 시절에는 사람들이 좀 플렉시블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의 그 영향으로 그 사람들은 그 위대한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기조가 바뀌면 글자 한 글자도 틀린 게 없다로 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적혀 있는데 보니까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쓰여 있으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 안 되는 걸로 된 거지.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처서적이 금서에 올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됐는데 갈릴레이는 좀 이 책을 내게 돼요 결국. 근데 이 책을 내는 데는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친했던 사람 추기경이 있어요. 갈릴레이를 후원해주고 친했던 추기경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황이 돼버린 거야. 든든한 백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 교황 백 덕에 사실은 종교 재판에 회부됐다가도 사실 아무런 형도 안 받죠. 가택연금형 받고 끝난 거예요. 보통 그 시대에 그런 걸로 걸리면 화형을 당해야 마땅한데 이게 좀 백이 좋아서 그래서 대신에 어디 가서 강연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받고 강연은 안 하겠다고 이제 살죠. 그래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관측적으로 이제 태양 중심설이 맞다라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이용해서 합니다. 이 사람은 천문학뿐만 아니라 사실 물리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실험을 통해서 과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정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그리스전 생각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게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태양 중심설로 다 넘어간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 뉴턴이 나타나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뉴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죠. 왜 천체들이 저렇게 움직이는가라는 거죠. 이 천체 행성의 운동을 내가 기술하겠다는 걸로부터 뉴턴이 역학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근대 물리학의 시작이에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천문학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늘의 운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국 지상의 운동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두 가지 법칙을. 하나는 운동의 법칙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운동의 법칙은 뭐냐? 물체가 왜 움직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는 힘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물체가 왜 움직이느냐라고.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뭐였냐면 물체는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 가다가 다 서가지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힘을 받으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몇몇 또 그 반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 그럼 활을 땡겨가지고 화살을 쐈어. 화살이 계속 날아가잖아요. 멈추지 않고. 그 얘는 힘을 안 받는데 왜 날아가냐 이거야. 계속.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화살 끝에 천사가 붙어 다니는 이모부터 해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근데 이 생각에 그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갈릴레이예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체는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던 대로 계속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다라는 거고 그게 속도가 변하면 멈추거나 더 빨라지거나 할 때 힘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뉴턴은 이 운동의 법칙에다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힘을 받아서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움직인다의 의미는 뭐냐면 가속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원운동을 해요. 근데 그 원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뉴턴 이전에 이제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케플러라든지 아니면 뭐 그 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원운동에 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요. 근데 거기에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 그래서 원운동을 돌려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내가 반지름 방향으로 계속 받아야만 원운동을 한다. 근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왜 천체가 이게 예를 들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려면 지구가 계속 돌아가려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따르면 지구를 계속 밀어야 되잖아. 누가 밀어? 천사가 밀면 돼요. 천사가 계속 미는데 천사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이렇게 원을 따라 도니까 원을 따라 돌도록 이렇게 밀어야 돼요. 뒤에서 원을 따라서 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뉴턴이나 다른 그 당시의 과학자의 새로운 걸 알아내는 게 뭐냐면 힘을 그 방향으로 주면 안 된다. 안쪽으로 밀어야 된다. 왜냐하면 움직이던 걸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원을 돌게 하려면 이쪽을 따라 밀면 점점 빨라질 뿐이고 원을 돌게 하려면 이렇게 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뀔 수 있었던 게 이런 운동의 법칙을 새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럼 왜 지구가 태양에 잡혀서 돌고 다른 지구에 잡혀서 도느냐? 그런 힘이 있어야겠지. 그 힘을 일단 모르니까 중력이라고 하면 돼요. 만유인력이 있다고 한 거야. 근데 다만 잘 모르겠는 거는 이 만유인력이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야. 그러니까 세기가 예를 들어 거리가 달라지면 안 바뀐다.
멀어지면 약해진다, 세진다 이런 게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갈릴레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구에서의 중력에 대한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똑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중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근데 갈릴레이도 생각이 짧았던 거지. 이게 자기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은 미처 못하고 어디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뉴턴은 이게 달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뉴턴만이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시기에 비슷한 사람들도 몇몇이 했어요. 그 중에 저기 나온 저 케플러의 법칙을 잘 설명하려면 케플러의 법칙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타원 궤도가 나와야 돼. 저게 도는데 원이 아니라 타원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요걸 설명해야 돼요. 요거는 설명하기가 쉬워.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의외로 쉬워서 얘가 작용하는 힘이 아까대로 반지름 방향으로 향하면 저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요거 설명해야 돼. 왜 주기가 반지름의 3승에 비례하냐라는 걸 하는데 해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하면 저 케플러의 3법칙이 나오고 1법칙도 나온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대 때 했던 것 같아. 20대 때 아이디어는 얻었고 근데 그 책을 쓴 거는 굉장히 나중에 일이에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근데 그 책이 그 물리학사의 그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 거지. 역학의 시작이에요. 근대 물리학의 시작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천체의 운동, 그러니까 두 가지 운동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천체의 운동을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의 법칙이 그럼 천상에만 적용되냐? 아니지, 지상에도 적용되더라. 똑같이. 그러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거나 달이 지구를 도는 거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거를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상에도 다 적용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는 저 뉴턴의 법칙을 쓴다 이거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더 이제 이 설명을 하면 뉴턴이 어떻게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알았다 그러는데 뭐 힌트는 얻었겠지. 근데 뭐 한 번에 알아낸 건 같지는 않고 뉴턴이 적어놓은 거에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하고 사과가 떨어지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은 거냐 하는 걸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사과 대신에 대파를 생각해 봐. 사과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과를 내가 집어 던져요. 지구에서.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 날아가다가 떨어지겠지 어딘가. 떨어져요.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져. 아주 세게 던지면 내가 힘이 무지하게 좋아. 무지하게 세게 던지면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나와서 내 뒤통수를 칠 거다. 떨어지는데 그럼 도는 거지. 그러니까 달도 그러니까 지구를 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다만 옆으로 처음에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하고 도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속도만 좀 다른 것뿐이지.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법칙으로 적용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더라 라는 걸 보인 거예요. 이게 뭐 여담으로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도 나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갈릴레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으니까 뉴턴 하면 이 사람은 그 약간 성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근래에 이제 이런 것도 위인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 그 중에 어떤 한 학자에 따르면 이게 뉴턴이 이제 그러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게 좀 그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게 이제 자폐증보다는 좀 덜한 건데 사회성이 결여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랭귀지 가지고 커뮤니케이트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 증상들이야. 말로는 대화가 되는데 그 외의 거, 몸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로 대화하는데 장애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못 사귀어요. 사회성이 떨어져서. 근데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거다라는 추측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영국에 이제 다시 패스트가 돌아서 휴교를 하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고향 근처로 돌아갔는데 거의 요양하는 2년 동안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얻었나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펠로우가 돼요.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교수로 이제 올라갑니다. 한 10년쯤 후에 이제 그 이 석자 교수 같은 게 돼요. 탁월한 능력을 인정을 받는 거지 이제. 그래서 성공가들을 달리는 듯하지만,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다 젊은 시절에 한 거야. 그러니까 20대, 30대 이때 하고 그 이후로는 좀 관심사가 변해가지고 주로 이게 그거 연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게 뭐냐면 연금술. 그다음에 연금술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게 뭐냐면 신학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영국은 이제 이미 영국 성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국교가 있어요. 여기 로마 카톨릭하고 결별을 했는데 이렇게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 석자 교수가 되려면 그 성공회 주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은 그러니까 약간 그 캐톨릭을 신봉했나 봐.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다 해결하고 어쨌든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 좀 그 업적 목록이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업적들일 거야. 특히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냐. 그죠? 근데 이 미적분학 만든 거 가지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 사람이 20대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 라이프니츠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을 했어요. 근데 논문은 라이프니츠가 먼저 썼어. 그러니까 퍼블리시한 거. 이게 나중에 누가 먼저 했냐를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요. 이게 나중에 말년에 이게 이제 싸움이 본격화돼.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서로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먼저 했냐를 이제 그 영국의 영국 왕립학회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 결론이 이제 뉴턴이 먼저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나중에 더 문제가 돼. 컨클루딩 리마크를 뉴턴이 썼다. 왜냐하면 그때 그 로얄 소사이어티의 그 프레지던트가 뉴턴이었어. 이게 자기가 조작한 거. 그 결론을 자기가 마음대로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그 대륙하고 영국하고 나눠가지고 서로 누가 먼저 했네 싸우다가 결국 이제 그 라이프니츠가 먼저 죽음으로써 끝나요. 예. 해결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결국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수학적으로는 라이프니츠가 이겼어. 여러분들이 그 수학 교과서에 쓰는 기호들은 다 그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들을 써요. 미분기호. 물리학 책에는 뉴턴이 만든 흔적이 남아 있어. 닷 위에 점 찍는 거. 근데 보면 수학적으로는 라이프니츠가 편하대. 그래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연구했던 그 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다음에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진짜로 버진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요. 결혼을 안 했는데 보통 남자가 결혼을 안 해도 동정은 아니잖아. 근데 진짜로 동정으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 근처에도 안 갔대. 이게 뭔가 진짜 이게 문제가 있었겠죠. 이제 정신적으로 뭐 그랬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말년에 새로 얻은 직업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영국의 그 조폐국에 이제 그 이사가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됐다가 나중에 조폐국장까지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조폐국장 같은 게 영국에서도 명예직이야. 그냥 자리에만 앉아놓고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하면 월급 주는, 나도 하고 싶은 그런 자리인데, 이 사람은 약간 고지식해가지고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야.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조폐국 역사상, 영국 조폐국 역사상 가장 그 유명한 조폐국장이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조폐국장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직접 조사하고 해가지고 위조 지폐범 잡아내고, 나이 60대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이게 뭐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잊어버려도 좋은데, 뉴턴이 이거의 의의가 뭐냐? 근데 그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뉴턴이 마지막에 저 점을 찍음으로써, 왜냐면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행성이 돌아가고 이런 것이 별만 빼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우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많은 관측 데이터가 쌓이고 그 관측 데이터로부터 그걸 요약하는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게 나온 다음에 그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기 나온 운동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써가지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깨끗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 그 후로 200년간 여기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았던 거지. 그 후에 간첩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데 저거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영향이 하늘에서 발견한 저 법칙이 땅에서도 적용되더라. 그 땅에서 적용된 그 덕택에 영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지. 왜 물체가 그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심지어 뭐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대포를 쏘면 포사체가 날아가죠. 이 포사체가 어디 가서 떨어질 거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군대에서는. 그래야 다음번을 쏠 때 이게 다시 겨냥을 하니까. 근데 심지어 뉴턴이 이 뉴턴 역학을 만들기 전 때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포탄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너무 빨리 날아가. 관측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포드를 쏘면 이렇게 쫙 가서 삼각형으로 쫙 간 다음에 힘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 예. 그렇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잘 안 맞지 당연히. 그래서 이게 쏘면 포물선으로 가서 떨어진다라는 거를 그 후에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뉴턴의 이 뉴턴 역학을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미분 방정식 풀어가지고 이게 포물선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예. 적용할 때가 많지 그런 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포를 쏘면 포물선 간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살짝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여기를 보면 알아요. 넘어갔네. 여기 보면 여기 포물선으로 떨어진다 그러죠. 근데 아까 케플러의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요 궤도는 타원이라며. 그러니까 실제로는 타원이에요. 쏘면 타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왜 포물선이라 그러냐? 여기는 지구 근처에 중력이 일정하다는, 별로 차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똑같아.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엄밀하게는 타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중요하진 않아. 포물선이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발견한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요. 근데 그 행성의 운동 중에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정밀한 관측이 이루어져 가지고 알아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뉴턴 시대 이후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타원 궤도를 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타원 궤도 자체도 조금씩 옮겨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요. 얼마나 옮겨가느냐? 제일 많이 옮겨가는 게 수성의 타원 궤도예요. 이 궤도가 이제 세차 운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100년에 574초를 돌아가요. 각으로 1도, 그죠? 1도가 초로 하면 3600초예요. 그러니까 60분, 1도가 60분이고 1분은 60초라. 그러니까 3600초니까 574초면 대략 100년 동안에 6분의 1도 돌아간다는 얘기야. 이게 6분의 1도. 이 궤도에. 그러니까 이거 알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한 400~500년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이게 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이면 타원이 돼서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태양 주위에 이제 태양하고 지구만 돌아가면 그럴 텐데, 예를 들어 수성만 돌아가는데 그 수성 옆에 금성이 있어. 금성 옆에 지구 있고 얘네들도 잡아당길 거 아니야, 수성을. 그럼 그 영향으로 이게 조금씩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다 맞춘 거야. 그러니까 화성의 궤도도 좀 돌아가고 금성의 궤도도 돌아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의 영향 이런 걸 다 고려해 보니까 돌아가더라. 그걸 정확하게 맞추고, 심지어는 저 밖에 있는 그 이제 목성 밖에 있는 이제 그 행성들이 발견이 돼요. 이제 아주 망원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찾는데 목성 다음에 뭐가 있어요? 토성 밖에 천왕성, 해왕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천왕성이 발견된 다음에
천왕성의 궤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 궤도가 뭐가 안 맞아. 그걸 맞추려면 뭐 밖에 뭔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있을 거다라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진짜로 있어. 그런 식으로 새로운 행성도 찾아낸 거예요. 예. 근데 수성도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574초를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데 574초 중에 43초는 설명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530초는 설명이 돼. 금성의 영향, 뭐 그다음에 이렇게 지구의 영향, 그다음에 태양이 찌그러져 있다라는 거의 영향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요. 제가 보니까 40초가 안 맞는데 이 40초를 설명하려고 19세기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40초는 왜 생겼냐? 수성보다 더 안쪽에 행성이 하나 있을 거다. 그럼 그거 왜 못 보냐? 너무 가까워서. 그럼 맨날 낮에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 낮에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이름도 붙여놨어. 불칸이라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리고 이거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20세기 그러니까 1915년 근처에 와서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중력 이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을 내놔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러니까 뉴턴의 중력이 아주 중력이 센 데나 이런 데 가면 조금씩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요 40초를 그 일반 상대론 보정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되죠. 이런 걸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뉴턴 중력은 굉장히 그 정밀 과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행성의 모든 운동을 다 설명하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행성의 운동을 예를 통해서 이게 근대 과학이 특히 물리학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운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 자, 그래서 이게 끝이냐? 그렇진 않지. 저 행성 넘어가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이 있어요. 저 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근데 여기는 엄청난 한계가 있었던 거야. 별까지 거리를 당치 알 수가 없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돌면, 그죠? 이게 시차라는 게 생겨요. 연주 시차. 그러니까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고 6개월 반대쪽에 있을 때고 보이는 별의 위치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걸 예상했어.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게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태양 중심설은 틀렸다라는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게 관측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도대체 별이 얼마나 멀리 있냐? 그 별이 뭐냐라는 것까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이 뭐라는 걸 잘 알아요. 또 다른 태양이다. 근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뭔가 밟아야 될 과정이 길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저 별까지의 거리, 그 연주 시차를 재면 안다. 그래서 뉴턴 시대 이후에 망원경이 나온 이후로 망원경으로 열심히 관측해가지고, 왜냐면 망원경은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으니까 저 연주 시차를 찾아내자라는 노력을 200년을 하지만 결국 언제 찾아내냐면 19세기 중엽에 와서야 성공해요. 그 연주 시차를 찾아내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이제는 그 천구에 붙어 있던 별들이 3차원 공간으로 쫙 확대가 돼서 나가는 거죠. 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그러니까 태양계에 대해서 좀 다음에, 그 다음에 별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